여기를 떠나야 해 라고 니나는 말했다. 왜 아직 나는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권과 비자는 받아놨고 수속은 다 끝났어. 내일 떠날까? 나에게 묻는다면 가지 말라고 대답하겠어. 너를 찾자마자 또 잃는다는 게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 아, 라고 니나는 중얼거렸다. 언니에게 있어서 내가 뭐야? 그리고 니나는 내 팔을 강하게 잠깐 붙들었다. 그럼 언니는 언제 떠나야 해? 오늘 밤차로 갈 예정이었어. 안 돼, 라고 니나는 말했다. 그러지 마. 내일 남편이 돌아올 예정이야. 날 기다릴 거야. 언니 남편, 남편 하고 니나는 외쳤다. 언제나 그는 있어. 한 번쯤 혼자 있었다고 해서 그는 죽지 않을 거야. 전보를 보내. 그래, 좋아. 뭐라고 전발 보낼까? 내일 간다고? 아니, 확정하지 말고 곧 돌아가겠다고 해도. 그렇지만 넌 내일 떠나잖아. 모르겠어. 라고 니나는 중얼거렸다. 정말로 모르겠어. 나는 전화로 전보를 보냈다. 다 걸고 나서 돌아보았더니 니나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니나가 그러고 있는 것에 나는 화가 났다. 그것이 니나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니나는 마개를 뽑은 술병을 손에 쥐고 꼼짝도 안 하고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니나의 얼굴은 마치 가면과도 같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절망적이었다. 니나는 술병을 닫고 옆으로 밀었다. 일기를 다시 읽었어? 뭐라고 써 있어? 이별의 장면이었어. 아, 아주 감동적이겠군. 우리가 고상한 연기를 했어? 니나, 라고 나는 말했다. 냉소주의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도 알아. 라고 니나는 말했다. 나에겐 절망도 안 어울리고 호소도 술 마시는 것도 안 어울릴 거야. 씁쓸한 어조로 니나는 덧붙여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가 태어나고 남을 위안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 마치 나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를 지닌 한 인간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니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중지했다. 자, 나는 또다시 남들이 생각하는 용감한 여자야. 이리 와서 같이 우편물을 봐 우리. 니나는 이틀 동안에 모인 우편물 뭉치를 뒤적이더니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갑자기 니나의 눈은 빛났다. 아이들한테서야 하면서 니나는 페이퍼 나이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가 2장이야. 라고 니나는 말했다. 니나의 목소리는 보통 때와 다르게 따스하고 감동스러웠다. 니나는 행복하게 보였다. 나는 니나가 이렇게 빛나고 부드러운 얼굴을 할 수 있다는데 놀랐다. 루트한테서 온 거야. 라고 니나는 말했다.
루트는 지금 14살이야. 뭐라고 썼을까?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영국에 가는 게 나는 몹시 슬퍼. 그렇지만 마르틴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에게 좋을 거래. 그리고 엄마는 무엇이 엄마에게 좋은가를 잘 알 거니까. 그렇지만 엄마를 매주 일요일마다 볼 수 없어서 섭섭해. 그리고 오페라에도 우리끼리만 가야 하잖아. 그렇지만 엄마는 다시 오겠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음악의 수를 받았어. 노래, 피아노, 이론의 세 과목 전부. 나는 지금 바스티엔 역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칭찬해 주셔. 5월 1일에 공연이 있을 예정이야. 엄마가 여기 없는 게 유감이야. 나도 피아니스트보다는 가수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말랐어. 내가 17이 되면 꼭 음악대학에 보내줄 거지, 엄마? 새 음악 선생님은 기막히게 좋아. 나는 그 선생님한테 말할 수 없이 반해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계셔. 그리고 나는 그걸 선생님이 눈치채지 않게 하느라 몹시 애쓰고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도 나를 귀여워해 주셔. 선생님이 나를 볼 때면 심장이 마구 뛰어서 목소리가 막혀버리곤 해. 엄마, 난 엄마한테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좋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엄마야. 엄마 언제 가? 영국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빌게. 키스를 보내면서 엄마의 루트가. 얘도 참 하면서 니나는 행복한 얼굴을 했다. 얘는 마음이 좋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감수성과 재능을 갖고 있어. 이건 마르틴의 편지야. 얘는 13살이고 누나와는 아주 달라. 퍼시의 아이야. 엄마, 나는 돈을 모으고 있어. 내년에 소년단을 따라서 영국에 가기 위해서야. 그럼 엄마한테도 갈게. 루트는 엄마가 어떤 영국 남자와 결혼할 거래.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루트의 말을 안 믿어. 엄마는 언제나 모든 말을 다 우리한테 했으니까. 우리들에 관해서는 조금도 걱정 마. 나는 수학과 물리에 만점을 받았어. 이 두 과목만은 나를 따를 아이가 없어. 그러고 보니 잘난 척했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 화났어, 엄마? 나는 엄마가 화를 안 내리라고 생각해. 그럼 안녕, 엄마의 마르틴. 그리고 새 스웨터가 필요하대 루트가. 갈색에 노랑이 섞인 게 좋대. 니나는 두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필요 이상 오래 걸려서. 나도 애가 있었으면 해. 라고 나는 말했다. 사람은 뭐든 다 가질 순 없는 거야. 라고 니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 없니? 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다 갖고 있지 않니? 맙소사. 언니는 왜 그렇게 과장해서 생각해? 예를 들면 나에겐 남편도 없어. 너는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 니나는 거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손을 내 팔 위에 얹고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해봐. 언니의 아이가 어쩌면 아들이 전쟁에 나갔을 만한 아이였다고. 어쩌면 전사했을지도 모르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아이를 처음부터 안 가진 것만 못했을 게 아냐. 그렇지 않아. 라고 나는 말했다. 네 말은 옳지 않아. 너 자신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니나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말에 놀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니나의 말처럼 나쁜 시대에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잃어버린 무엇을 한탄하는 편이 한 번도 갖지 않았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고통 또한 재산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48살인 것이다. 니나는 우편물의 절반을 나에게 주었다. 한번 훑어봐줘.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줘. 난 이걸 다 읽을 힘이 없어. 첫 번째 편지는 출판사에서 온 계산서였다. 니나는 그것을 읽지 않은 채 가방에 넣었다. 다음 편지는 니나가 100마르크의 돈을 선사한 어떤 대학생에게서 온 넘쳐 흐르는 감사의 편지였다. 그 다음 것은 봉투 속에 한 장의 스케치가 들어 있었다. 몇 개의 선에 불과했다. 축 늘어진 돛을 단 보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보트 속에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는데 남자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었다. 그 그림의 스타일이 나에게는 낯익게 여겨졌다. 그리고 나는 사인을 보고 확인했다. 그것은 나와 나의 남편이 자주 만나는 도안가 N씨였다. 나는 그와 그의 젊고 예쁜 부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스케치의 뒷면에는 편지가 쓰여 있었다. 나는 니나에게 그 말을 했다. 니나는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보고 있다가 읽어줘 라고 중얼거렸다. 읽고 난 후 나는 차라리 읽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이게 나의 생활이다. 나는 너 없이 일할 수가 없어. 낮이나 밤이나 너를 생각한다. 그걸 알아줘. 너의 다음 책에 사파를 그릴까? 그리고는 읽을 수 없게 흘려 쓴 사인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 매주 그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아. 라고 니나는 건성으로 반쯤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당황하게 된다. 이 화가와 그의 아내는 그처럼 행복하게 보였다. 온 세상이 그들을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는 니나를 사랑하고 그의 결혼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백 번이나 그의 아내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를 속이고 있을지 누가 알랴. 나는 오래전부터 성실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공동생활에 깨어지지 않는 습관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체념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어디를 밟든지 추락할 수 있고 어떤 난간도 안전하지 않고 어떤 계단도 견고하지 않고 어떤 다리도 거리도 영속적이 아니며 모든 것은 안개 또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다. 내 자신의 남편은 짤츠부르크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렇게도 자주 그곳에 간다. 그는 그곳에 볼 일이 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을 끝마치고 나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하진 않는다. 나는 어깨를 축힌다. 나는 성실한가?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낫단 말인가? 나는 오래전에 벌써 내 남편과 떨어졌다. 나는 나 혼자의 생활을 산다. 그가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 니나가 나보고 그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나는 그를 나의 집과 나의 기분 좋은 여러 습관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생각조차도 나에게 아픔을 주지 못한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니나와 그 남자는 어찌 될 것인가? 두 개의 불덩이 같은 별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불을 약하게 하고 식혀야 할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이 며칠 동안 니나를 알고 난 후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고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를 수 없는 힘을 가진 니나는 그와 자기 자신을 구제할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편지가 더 있었다. 그러나 니나는 갑자기 외쳤다. 저걸 좀 봐. 저 햇빛을. 우리 둘 다 모르고 있는 사이에 비가 왔다. 그리고 지금은 햇빛이 또 한 번 구름을 뚫고 나와서 온갖 지붕과 처마가 빛나고 있었다. 공중에 전선과 나무와 쓰레기통이 빛났다.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이 빛과 광명 속에 용해된 것 같이 보였다. 니나는 창문을 열어 제쳤다. 향기가 파도같이 밀려 들어왔다. 나갈까? 라고 니나는 말했다. 나가야 해. 니나는 자기의 결심을 당장에 실행하려는 독특하게 서두르는 태도로 말했다. 니나는 내가 외투를 입는 것을 문간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가. 라고 니나는 마치 우리가 무한히 중대한 일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듯이 재촉했다. 내가 장갑을 찾고 있으니까 니나는 참을 수 없어서 한숨을 다 쉬었다. 우리는 별로 말도 없이 여기저기 걸으면서 강렬한 봄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곤 아무데서나 급하게 저녁을 먹었다. 니나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다만 몇 숟갈만 먹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국 공원에 가기로 했다. 니나는 갑자기 어떤 광고탑 앞에 멎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치 번개를 맞고 마비된 것처럼 걸음을 멈췄다. 오르페우스? 라고 니나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글르쿠의 오르페우스가 상연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나는 그것이 그처럼 큰 흥분의 원인이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겠어? 라고 나는 물었다. 벌써 시간이 퍽 늦었지만. 니나는 고개를 흔들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러나 얼마 동안 니나는 말이 없었고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서 땅에 괴인 빗물에 빠지거나 물에 떨어지는 젖은 나뭇가지에 부딪혀도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다. 어쩌면 그 남자는 가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노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그럼 그는 지휘자일까? 또는 무대 감독? 또는 그가 이 상연을 보려고 뮌헨에 와 있는 것을 니나가 아는 것일까? 맙소사, 니나는 나에게까지 전념시킨 것이다. 나도 모든 흥분적인 일을 그 남자와 연결하게끔 되었으니. 우리는 영국 공원의 북쪽에까지 갈 예정이었으나 클라인 헤슬로 호반까지 왔을 때 벌써 니나는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돌아가야 해. 그러면서 나를 바라본 니나의 시선은 그처럼 우울한 초조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하려던 말을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서 갔다. 귀로는 나에게 산책이라기보다는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엇이 니나를 집으로 몰고 있는 것일까? 니나는 방문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 것이고 우편물도 다 보았고 그 남자의 전화를 니나는 받지 않았자는가. 그래서 나는 니나 곁을 따라가면서 니나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렇게 빨리 걸어가면서도 니나는 말할 시간을 가졌고 호흡을 유지했다. 너무 빨리 말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또 니나의 말의 대부분은 삐그덕거리면서 멎는 자동차 소리에 지워지거나 바람에 끊겼으나 하여간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니나는 언젠가 그 남자하고 오페라에 갔었다. 그것이 그들이 같이 들은 최초의 음악이었고 그것은 오르페우스였다. 그들은 둘 다 일에 치여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 전날 밤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긴장된 거미줄보다도 가는 신경만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상태였다. 그들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 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그들은 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넋을 잃었다.
내 생각으로 그들은 사랑과 음악으로 된 일종의 도취를 맛본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오페라는 끝났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택시는 한 대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떨어지는 구석에 서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니나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싸움이었으나 니나를 몹시 불행하게 만들었다. 니나는 행복이 다만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니나는 그에게 안 보이도록 고개를 돌리고 비를 맞으면서 울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외쳤다. 다시는 너하고는 음악을 안 듣겠다. 훨씬 뒤에야 니나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가 니나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한 후회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하고 지내는 것은 꽤 힘들 것 같았다. 아마 그는 니나에게 자꾸 수수께끼를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를 통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니나를 그에게 붙들어 놓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니나가 그를 통찰하길 원하지 않고 있을 것이란 의심이 나에게는 떠올랐다. 니나는 그의 신비성을 지킨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비밀이었고 그들의 사랑의 비밀인 까닭이다. 이런 인식에 도달한 나는 아마 큰 소리로 한숨을 쉰 것 같다. 왜냐하면 니나가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보고 물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을 회피했다. 대문을 닫았을 때 니나는 중얼거렸다. 벌써 집에 와야 하다니 유감이로군. 니나는 동경하는 것 같은 시선을 이제는 마지막 햇빛에 젖어 녹색과 분홍빛 속에 떠있는 거리에 던졌으나 빨리 문을 닫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우리가 없는 동안 누가 왔으리란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니나는 아무도 없는 것에 몹시 실망한 것 같이 보였다. 빠르고 수줍은 시선으로 니나는 몇 번이나 자기 주위를 돌아보더니 마침내는 포기했다. 니나는 자기를 억제했다. 니나는 뻣뻣한 동작으로 우리의 외투를 걸고 유리창을 닫고 여기저기를 정돈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아무 연결성도 없이 말했다. 나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관한 뚜렷한 상상을 해봤어. 언니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것에 관해 아무런 상상도 안 해봤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고 니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 사람이 완전히 고독하게 앉아서 결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영원히 다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옥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사랑을 받지 않으리란 것도 라고 나는 덧붙여 말했다. 니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는 사랑할 수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야. 나는 갑자기 이런 종류의 대화에 반감을 느끼고 니나를 농담 속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 그렇다면 천국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가 아니라 약간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야. 우리에게 달콤하고 편리한 만큼만 사랑하고 그 이상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한 사람만을 아주 몹시 사랑하면 우리는 의외의 불더미 속에서 실현받게 되니까. 아니야. 라고 니나는 나의 농담을 무시하고 말았다. 천국은 절반쯤 행복한 상태야. 왜 절반만이란 거지? 나는 니나의 말을 막았다. 니나는 나를 거의 동정하듯이 바라보고는 애써 웃듯이 좀 웃었다. 그러나 나는 아까는 그렇게도 놀려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니나의 체념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것은 니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나는 정열적으로 절망하거나 초조와 고통에 시달릴 수는 있으나 체념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니나가 술을 마시거나 얘기를 하거나 아무튼 무엇인지를 해줬으면 싶었다. 그렇게 피곤한 절망에 넘친 얼굴을 하고 팔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지 말고. 니나는 내가 일기를 다시 열고 1934년 4월 22일에 마지막 일기에 이어진 공백란을 찾고 있는 것을 흥미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공백을 보더니 니나는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1934년? 도대체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금도 모르겠어. 아니, 기다려봐. 생각해 볼게. 도대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였어. 나는 책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슈타인도 만나지 않고 아주 혼자 있었어. 아니야, 참. 나는 퍼시를 사귀었어. 퍼시 할. 내가 어째서 그걸 잊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슈타른베르크에서 미넨으로 돌아왔어. 그때 나는 유리창에 비치는 한 얼굴을 봤어. 그게 퍼시였어. 그리고는 니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불쾌한 듯이 또는 애써서 상기하려는 듯이 앞을 바라보고만 있기에 내가 물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어땠니? 무슨 얼굴? 하고 니나는 물었다. 퍼시 얼굴 말이야. 네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지 않니? 아, 그렇지. 라고 니나는 주위가 산만하게 대답했다. 어떻더냐고? 그게 무슨 의미야? 니나는 퍼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생각이나 상상에 골둘해 있었다. 니나의 얼굴은 맞지 않는 계산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괴롭고 귀찮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묻는 건 그 유리에 비친 얼굴이 어떻더냐는 거야. 남자다웠어. 라고 니나는 흥미없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분노를 띤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그는 내가 그를 알기 전엔 그리고 알고 난 후에는 진짜로 더 참을 수 없어진 타입이야. 키가 크고 금발이고
파란 눈을 가졌고 건강하고 스포츠맨 형이야. 왜 웃어? 내 남편이 꼭 그렇게 생겨서 그래. 우리는 서로를 살짝 겨눈질 해보고 웃다가 흠칫해서 웃음을 멈추었다. 우린 둘 다 우리들의 웃음 속에 약간의 쓴맛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렇지만 하고 니나는 빨리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죽을 때는 아주 멋지게 죽었어. 내가 묻는 얼굴로 니나를 보자 니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 독약을 주었어. 아냐, 그렇게 끔찍하게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독살하지 않았어. 다만 교수대로부터 구해준 것뿐이야. 사람들이 그를 가두었니? 그렇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라고 니나는 말했다. 우린 벌써 오래전에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 1944년의 어느 밤에 그의 아내가 나한테 왔어. 우리는 4년 동안 만나지 않았고 나는 그 여자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걸 언니는 미리 알아야 해. 얘길 듣기 전에. 알아. 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대답하지? 언닌 그걸 알고 있었어? 네 목소리에서 들었어. 너는 그 여자를 증오하기까지 했지.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주 힘이 들 정도로. 그건 정말이야. 라고 니나는 말했다. 나도 이상해. 그렇게도 오래전의 일인데. 그런데도 이 끔찍한 감정의 한 부분이 내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여자가 싫어. 그 여자는 배고픈 개 같은 눈을 갖고 있었어. 나는 퍼시가 그 여자의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언니는 웃는군. 아마 언니는 여자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의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퍼시는 그 전에도 애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주 예쁘고 게다가 사랑스러운 성격이어서 나는 퍼시가 그 여자와 자러 가는 걸 이해할 수가 있었어. 그러나 클레레는 예쁘지도 않았어. 어찌나 커다란 이빨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어찌나 자주 드러내놓는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여자가 그 이빨로 시뻘건 양고기를 날로 깨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났었어. 그 여잔 화가였는데 그림을 못 그렸어. 그게 그 여자의 가장 나쁜 점이야. 나는 그걸 퍼시에게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지만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건 추악한 짓이야. 그리고 그 여자도 무척 슬픈 일을 많이 당했어. 퍼시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아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을 땐 임신 중이었어. 7달째였어. 그 여자는 밤늦게 어둠 속을 왔어. 큰 외투를 입고 거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써서 나는 누군지 알지 못했을 정도였어. 그 여자는 계단을 올라와서 그리고 또 공포 때문에 헐레벌떡 거리고 있었고 벌써 꽤 뚱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뱀장어같이 문틈을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곧 문을 닫아버렸어.
그 여자가 임신 중인 것을 보고 나는 퍼시가 그 여자를 버렸다고 그래서 나한테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일에는 나는 관심도 없다. 빨리 다시 가버리기나 해라.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그 여자는 얼굴이 움푹 파이고 창백해서 노파같이 보였어. 그것은 물론 나에게는 통쾌한 일이었어. 나도 다른 여자와 다를 게 없어. 나는 내 라이벌이 잘못되면 기쁘거든. 니나는 이 말을 일부러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니나가 자기의 소신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날 밤 마침 조금 전에 초대받아 나갔다 왔기 때문에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 나는 그 여자와 마주 앉아서 담배를 한 대 붙여 물고 그 여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여자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그 여자에게 내밀었어. 그러나 그 여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고마워요. 안 피우겠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커피를 한 잔 준다면 아주 고맙겠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게다가 무얼 달라고까지 할 땐 얼마나 자기 극복이 필요했겠어. 나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커피를 끓여주었어. 커피콩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중엔 드문 일이었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말했어. 오, 진짜 커피군요. 그래, 라고 나는 생각했어. 자, 봐라, 나는 잘 산단다. 사실은 나도 잘 살지 못했고, 그것은 나의 마지막 커피였어.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지내고 있고, 어떤 의미로든지 퍼시를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그 여자에게 알리고 싶었어. 그 여자는 아직도 나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고, 나도 묻지 않았어. 그 여자가 말을 꺼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묻지 않은 것이야. 그래, 하고 나는 생각했어. 너희들이 나를 밖으로 내던지던 날 밤을 생각해봐. 그건 밤 10시였어. 너희는 나보고 어디로 가느냐고도 묻지 않았어. 그날 밤 너희는 같이 잤고 난 어디에 있었지? 선술집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 나가기에는 너무 피곤했던 나를 동정해서 사람들이 아침까지 있게 해줬던 거야. 그런데 너는 물었지. 여기서 무얼 하라는 거죠? 당신은 내가 벌써 옛날부터 퍼시의 아내가 된 것을 모르세요? 라고. 나는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일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야. 나는 일어서서 라디오를 켰어. 댄스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그 여자를 불쾌하게 했어. 나는 그것을 느끼고 망측스럽게도 행복했어. 그것은 악마와도 같은 유쾌함이었어. 갑자기 그 여자는 낮게 말했어. 퍼시는 죽게 되어.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 그래요. 라고 나는 아주 태연히 말했어. 병이 났어요? 아니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잡혀갔어요. 게슈타포한테.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아주 확실하대요. 벌써 그에게 알렸대요. 다음 주일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질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이미 기억할 수가 없어. 나는 나의 유쾌감을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없었어.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나는 말했어. 전혀 없어요. 전혀. 이젠 끝장이야.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를 생각해. 그가 어딨죠? 라고 나는 물었어. 트라운슈타인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슈타데라임으로 가서 거기서 처형된대요. 그 여자는 자기가 그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면회를 안 시켜준다는 말을 했어. 다만 그의 아내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혼했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어. 그건 상관없어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그것에 관해서는 벌써 문의해 보았어요.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를 만날 수 있대요. 한 아이를. 이라고 그 여자는 고쳐 말했어. 그리고 흥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점에 깨닫고 잠시 동안 서로를 쳐다봤어. 별로 다정하지 않게.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가서 뭘 하죠? 라고 나는 물었어. 나는 그의 안중에도 없을 텐데. 그는 클라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아니지 않아요? 아, 그건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그는 다만 누구하고든 면회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도 정리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그처럼 무섭게 혼자 내버려둬선 안 돼요. 좋아요. 가겠어요. 라고 나는 말했어. 내일 첫 차로 가죠. 그렇지만 곧 면회 허락을 받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나는 클레레와 같이 갔어. 그 여자는 마치 매맞은 짐승같이 보였어.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눈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참을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의사와는 반대로 관대한 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던 것이. 그것은 관용이 아니었어.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다면 그 여자를 도와주었을 거야. 나는 그것이 하필 퍼시였던 것이 저주스러웠을 뿐이야.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해야만 했던 거야. 2월이었어. 춥고 땅은 젖어 있었고 하늘은 회색이었어. 도처에 물이 괴어 있었고 물을 튀게 하는 자동차가 있었어. 이 도시 전체가 회색으로 세계 밖의 걸로 생각되었어. 호텔에서 우리는 2사람용 침실 1개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 빈 방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클레레와 같이 자야만 했어. 방은 추웠고 스팀은 고장났어. 아니면 석탄이 없었든지. 그래서 클레레를 침대에 눕게 하고 나는 나갔어. 첫날에 곧 면회 허가서를 얻었어. 아주 쉬웠어. 다음 날 오후 감옥으로 갔어. 감옥에 가본 일이 있어, 언니? 아니, 다행히도 없어. 라고 나는 대답했다. 다행히도 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야. 갇혀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나쁜 상황이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편한 거야. 자기 자신은 자유 속으로 나가면서 남을 창살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이야기를 계속할게. 나는 면회증을 보였어. 소장이 이름을 불렀어. 퍼시할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부르더니 좀 낮게 또 한 번 읽고는 간수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로 이름을 불렀어. 간수는 마치 안 들린다는 태도를 취했어. 나는 퍼시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앉으세요. 그를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의 어조로 나는 퍼시가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음을 알았어. 나는 소장에게 물었어. 내 남편은 벌써 선고를 받았나요? 그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외면했어. 언제 여기서 나오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축혔어. 아마 월요일에.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러고는 창가에 가서 밖을 내다보는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때까지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벌써 수요일이었어. 다음 순간 퍼시가 들어왔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는 그렇게도 변해 있었어. 머리는 빡빡 밀었고 수염이 길게 자랐고 몸이 무서울 만큼 말랐기 때문에 누가 방문 왔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았어. 아니면 그는 클레레가 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나를 봤을 때 그는 아주 당황했어. 처음에 우리는 물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걸 느끼고 그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바보 같은 말이나 하게 되곤 해. 어떻게 지내요? 또는 부탁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는 아니, 필요 없어. 하거나 그냥 미소 짓는 거야. 그리고는 나는 말했어. 클레레가 여기 와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전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클레레? 라고 그는 마치 그게 누군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듯이 말했어. 클레레는 임신 7개월이에요. 안부를 전해달래요. 고마워. 내 안부도 전해줘. 라고 그는 말했어. 그리고는 나를 바라봤어.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여자를 내버려 두지 말아줘. 나는 그 순간에는 그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약속할 수 있었어. 그리고는 그는 말했어. 내가 어떻게 될진 알지? 그때 우리 곁에서 말을 듣고 서 있던 간수가 형벌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나 우리는 더 길게 말할 필요조차 없었어. 우리는 의사가 통했으니까. 잠시 후에 간수가 전화를 받으러 가야 했어. 그래서 나는 퍼시와 단둘이 남았어. 나에게 독약을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 나는 이 인간들 손에 죽고 싶지 않아. 부디 내일 가져오도록 해줘.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 순간에 간수가 돌아왔고 5분간의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는 클레레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 그녀를 돌봐줘야 했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어. 나라면 아무튼 진실을 아는 편을 택할 것 같았어. 그렇지만 어쩌면 다른 방도가 있을지도 몰랐고 오후 내내 걸어 다니다가 나는 그 방도를 발견했어. 그 도시, 동쪽 언덕 위의 그 길, 사람이 그런 시간을 겪고도 살아났다니. 나는 퍼시에게 독약을 갖다 줘야 했던 거야. 그리고 나 혼자만, 완전히 혼자서만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생각했어. 퍼시는 가망이 없다고. 그리고 그는 처형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 끝없이 긴 마지막 날들을 그에게 체험시킬 순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전쟁이 끝나거나 퍼시가 사면되거나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어. 우연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생각해 봐야 했어. 그러나 마침내는 생각했어. 그는 아주 확실히 처형된다는 걸 알았을 때만 독약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어디서 독약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변호사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도대체 아무와도 이 얘기를 해선 안 되는 거야. 그때 나는 슈타인이 생각났어. 나는 호텔로 돌아가서 클라레에게 그가 잘 지내고 있으며 다만 심장에 좀 장애가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변호사가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나쁜 상태에 있진 않다고 말했어. 괜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해줘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그게 진실이에요. 라고 나는 말했어. 그 증거로 오늘 빨리 뮌헨에 가서 그의 네이와 비누, 그 밖의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는 걸 봐도 알 거예요. 정말이에요? 라고 그 여자는 물었어. 그 여자는 그걸 믿고 싶었기 때문에 믿었어. 그날 밤에 나는 뮌헨에 가서 곧장 슈타인에게로 갔어. 자정이 넘었지만 그는 깨어 있었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는 문을 열어줬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기나 했던 것 같았어. 그러나 지금 나는 알아. 그가 전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 응할 용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걸. 그는 체포될 것을 기다렸던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도 역시 근심이나 흥분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 나는 그처럼 이기적이었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가 몹시 창백한 것을 봤어야 했는데 나는 그가 면도하지 않은 것을 처음 봤어. 긴 회색 수염을 가진 그는 거칠게 보였지만 나는 그것엔 주의하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 내가 온 의도를 말했어. 물론 그가 퍼시를 싫어한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인 것을 알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를 제외하고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었겠어.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는 말했어. 운명을 앞질러선 안 돼. 그러나 나는 그냥 서서 그를 바라봤어. 나는 가지 않고 기다렸어. 그는 3번이나 안 된다고 말했어. 자기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 퍼시가 누구한테 독약을 받았는지 발각될지 모르고 그러면 나는 체포되리라는 것. 퍼시가 구제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 죽음을 앞둔 최후의 며칠간 사형수가 어떤 깨달음에 이를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이런 마지막 날을 뺏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였어. 그러나 나는 그냥 기다렸어. 아침이 다 되어서야 마침내 그는 카페인을 나에게 주고 그것을 버터에 섞어서 빵에 바르면 된다고 설명해 줬어. 그가 준 분량은 치사량이었고 독은 빨리 작용하는 거였어. 거리에 나가서야 비로소 나는 문간에 서서 작별하면서 그가 나에게 던진 시선이 생각났어. 그래서 나는 뒤돌아보았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나는 물었어. 아, 별일 아니야. 또 의심받고 있는 것뿐이야.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어. 아무렇게도 안 해. 여기 앉아서 그저 일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그에게 베를린에 가서 숨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어. 그렇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을 뿐이었어. 이렇게 될 것을 오래전부터 기다렸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그는 말했어.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 그는 그의 연구와 학생들에 매우 집착하고 있어서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나는 그에게 매우 감탄했어. 만약 내가 도대체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날 아침부터였을 거야. 내가 돌아다 보았을 때 그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어. 마치 바위처럼 회색이고 굳은 모습으로 말없이 서 있는 그는 무섭게 고독하게 보였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었어. 만약 그가 그때 나와 결혼해다오 라고 말했다면 나는 했을 거야. 동정해서? 라고 나는 물었다. 아니, 존경해서. 아니, 아마, 그래, 아마, 우정해서. 그렇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다행히도. 나는 빨리 집으로 가서 루트와 마르틴을 들여다봤어. 아이들은 아직 깊이 잠자고 있었어. 그 당시엔 좋은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다시 트라운슈타인으로 갈 수 있었어.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언니, 그날 아침 비가 창에 퍼붓고 기차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고 착간에는 나 혼자였어. 완행열차라 역마다 멎고 때로는 도중에도 웬일인지 멈추곤 했어. 비가 차의 지붕 위에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떨어졌어. 거기에다 나의 생각의 유령들. 나는 그러니까 독약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퍼시에게 주면 그는 죽을 것이다. 틀림없이 죽는 것이다.
다시는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신이 얼어붙은 채 밤을 새고 이런 생각에 지치고 시달린 몸으로 트라운슈타인에 마침내 가 닿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았어. 우선 나는 변호사를 만나서 구제의 가망을 물어보려고 했어. 만약 그가 퍼시를 포기하면 나는 선고의 날까지 여기에 머물려고 했어. 감옥 소장은 나에게 동정 또는 호의를 갖고 있었으니까 소식을 알려줄 테고 그 후 퍼시에게 약을 전달할 작정이었어. 변호사는 마침 아침을 먹고 있었어. 나는 그가 거기에 그렇게 앉아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거야. 교수형이라고 그는 말했어. 그때 나는 구역질이 나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 밖에서 나는 토하고 호텔로 갔어. 클레레는 몹시 흥분 상태에 있었어. 내인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 여자는 곧 물었어. 벌써 감옥에 갖다 줬어요. 라고 나는 말했어. 거짓말을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창백하죠? 아침 4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난방 없는 기차를 타고 오면 누구나 창백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나는 나갔어. 그리고 아무 음식점에나 들어가서 빵과 버터를 주문했어.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먹었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음식점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태연히 카페인을 버터에 쌌고 그걸 빵에 바를 수가 있었어. 나는 빵을 종이에 쌌어. 그걸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군.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소장은 마치 눈치를 챈 것처럼 나를 바라봤어. 그렇지만 누가 벌써 그에게 그 말을 했을 린 없었어. 우리는 물론 단 둘이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생각해 두었어. 클레레가 안부 전해달래요. 라고 나는 말했어. 그리고 클레레는 내가 몇 달 데리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요. 고마워. 라고 그는 말했어. 그뿐이었어. 그리고는 내가 물었어. 배고프지 않아요? 뭘 좀 가져왔어요. 사과 몇 개와 버터빵 한 개 가져왔는데 먹지 않겠어요? 간수가 곧 음식을 빼앗아 빵을 한 개 한 개 썰어봤어. 편지나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게 들어있을까 해서지. 그는 버터빵도 썰었어. 썰어 봐라 실컷. 시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퍼시에게 눈짓을 해보였어. 나는 그가 당장에 이해했음을 알았어. 면회 시간이 끝난 것이 나에게는 기뻤어. 더 이상 나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고마워. 라고 퍼시는 다시 말했어.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 우리의 아이에게 내 키스를 보내줘. 라고 그는 말했어.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이것을 잊지 마. 모든 것은 다 잘 된 거야. 그리고 감사해. 그들은
그를 데려가 버렸어.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한 번도.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 너는 어떻게 했어? 클레레는 어떻게 했니?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도구로 죽었니? 음, 그것으로 죽었어. 라고 니나는 말했다. 형 집행이 너무 늦게 온 셈이 됐어. 나는 이틀 후에 그 말을 들었고 경관이 2명 와서 나를 신문했어. 나는 태연히 말했어. 내가 어떻게 그에게 독을 주었겠어요. 2번밖에 그를 면회하지 않았고 매번 간수가 옆에서 내가 가져온 것을 다 조사했는데 내 남편은 벌써 옛날부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독약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나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었어. 클레레는 퍼시 아주머니한테 데려다 주었어. 거기서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 나는 매주 그 여자를 방문했어.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니? 라고 나는 말했다. 너의 적인 그 여자를 자꾸 만날 수가 있었다니. 처음에는 힘든 일이 아니었어. 나는 퍼시의 죽음에 몹시 흥분돼 있었어. 사람이 흥분해 있을 땐, 어떤 특이한 상황 속에 있을 땐 자기 자신을 초월한 일을 선이나 악에 있어서 평소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니까. 나중에는 점점 힘이 들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됐을 때 나는 절대로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어. 퍼시의 죽음에 관해서는 반년 뒤에야 얘기해줬어. 그 전에는 늘 그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줬고 맙소사, 니나야 라고 나는 말했다. 니나는 나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얼 느끼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다. 나의 감탄에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섞여 있었고 이 지나친 의무감, 확고부동한 신뢰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것에 대한 감각 같은 것이 약간 비인간적이고 겁나게 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니나는 차거나 건조한 인간이 아니고 냉혹하지도 않았다. 니나는 열정적이고 예민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을까. 이제야 나는 니나가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처럼 강인함과 용기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니나 옆에서 나 자신을 지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니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니나의 이야기로 받은 충격을 내보일 수가 없었다. 니나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거의 엄숙했다. 내 생각으로는 하고 나는 무슨 말이든 안 할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너는 퍼시를 사랑한 것 같아. 모르겠어. 라고 니나는 말했다. 한 번도 알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와 결혼하지 않았니? 거의 내 의사와는 반대로 라고 니나는 말했다. 시작부터가 내 의사에 반대되었어. 마치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 것과 같았어. 너무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어서
짐승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막지 못하고 다만 의아하게 여기면서 끌려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었단 말이니, 니나야? 그래, 라고 니나는 말했다.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나를 용이하게 기습할 수 있어. 내가 기차에서 퍼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외면했어.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데서 내리고 나와 같이 개찰구로 가고 나하고 같은 전차를 타서 그저 나를 자꾸만 쳐다봤어. 마치 가장 자연스럽게 반대 같은 건 생각도 못하는 태도로 벌써 손을 내 몸에 얹은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어. 그는 나와 같은 데서 내리더니 쾌니인 가에서 나한테 말을 붙였어. 5분 뒤에 그는 내 팔을 끼고 걸었고 1시간 후에는 나에게 키스를 했고 또 1시간 뒤에는 나는 그가 건축가이며 제3제국에서는 그의 특이한 건축 양식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가 돈이 많진 않지만 결혼해서 아내를 먹일 만큼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는 서로의 주소까지 알게 됐어. 우리는 주말에 산에 가기로 약속했고 그것을 실행했어. 무섭게 아름다운 여행이었어. 가을이었고 모든 것이 노란빛에 잠겨 있었어. 그리고 나는 퍼시만이 이 아름다운 날씨와 즐거운 나날의 원인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미넨으로 돌아왔을 땐 우리는 거의 약혼한 거나 같았어. 그렇지만 그가 네 맘에 들었니? 라고 나는 물었다. 모른다니까 라고 니나는 말했다. 그는 탄력과 힘을 가지고 인생을 잡는 폭풍적 성격을 가졌고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 마침내 약간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 그것은 진짜 안정은 아니었어,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의 나에게는 그것이라도 괜찮았어. 아주 아름다운 가을이었고 나는 좋은 아내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나는 내 청춘의 종지부를 찍고 퍼시와의 생활에 나를 맞춰 나갔어. 우리는 새 집을 위해서 가구를 사기 시작했어. 저기에는 화분을, 여기에는 커튼을. 이렇게 사는 것은 재밌었고 신부 노릇을 하는 것은 즐거웠어. 나는 나 자신을 몹시 정상적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달라진 것으로 느꼈어. 퍼시는 젊고 좀 경박했고 박력이 있었어. 그가 종종 나를 좀 비웃는 것도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어. 반대로 나는 그것을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우월의 표시 같았거든. 그런데 그게 네 마음에 들었니? 나는 상상이 안 돼서 물었다. 아, 언니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복종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나는 아주 부드럽게 있고 싶고 명령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니나,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에 불과해. 너는 그처럼 고집이 세고 독립적이지 않니? 그래야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야. 다만 필연해서야. 사람들은 다 니나 부슈만은 현대적인 여자라고 해방된 여자의 모범적 예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와
자기 아이들의 생계를 혼자서 맡고 있고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자처럼 사고가 명료하고 남자처럼 대담하게 모르겠어. 그러나 그건 모두 나의 일부분에 불과해. 나는 불가피한 것에 대한 강한 감각이 있어.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니나는 좀 웃었다. 내 말을 믿어줘. 나도 결혼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 하는 보통 여자의 하나에 불과해. 너는 12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었지 않니? 라고 나는 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니나는 잠깐 어두운 시선을 나에게 던지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구식 여자야. 나는 결혼을 믿고 있어.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는 누구나 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여자라면 누구나 약간 폭군적인 데가 있는 남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언니는 그렇지 않아? 아니, 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는 언제나 여성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착실한 가정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겠어. 내 남편이 폭군적이라면 그를 사랑했을지. 그는 그렇지 않아. 언제나 똑같이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 그래? 하고 니나는 말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말았지? 내 생각으로는 네가 퍼시와 결혼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려던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까진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어. 어느 날 11월 말이나 12월이었어. 내가 퍼시를 슈타인한테 데리고 갔던 일을 얘기하려고 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실패로 끝났어. 나는 퍼시에게 말했어. 슈타인은 오래된 내 친구예요. 그를 방문하려는데 같이 갈래요? 퍼시는 같이 갔어. 나는 물론 슈타인에게 나의 약혼을 편지로 알리고 퍼시를 소개해도 좋으냐고 물었어. 그는 매우 예의 있는 답장을 보냈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거기 간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또 무의미한 것이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짓을 하고 말았어. 두 남자는 처음 순간부터 적이었어. 그들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으니까. 그들이 반감에 넘쳐 악수를 하는 광경은 마치 공공연한 전쟁 선포와도 같았어. 퍼시는 슈타인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르는데도 그랬어. 우리는 차를 대접받았어. 다행히도 헬레네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만큼 다정스럽고 예절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어. 당분간은 슈타인을 위해서 염려해야 할 일이 없음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여자와 난 단 둘이서만 대화를 완전히 맡아야 했어. 두 남자는 잠자코 있었고 담배를 피웠고 저기 때문에 굳어져 있었어. 그것은 별로 유쾌한 시간은 아니었어. 우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퍼시는 말했어. 저놈은 재수 없다. 그리곤 갑자기 물었어. 너희들 사이에 뭐가 있었지? 아무것도 우정밖엔 없었어요. 그는 내가 사람을 국경 밖으로 보내는 걸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그는
의심에 찬 얼굴로 나를 보더니 웃었어. 바보야. 그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몰랐다는 걸 믿어주지. 그놈은 내가 너를 빼앗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나를 몹시도 화나게 했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어. 그가 당신을 미워하는 건 당신에게 정신과 감수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에게 말했어. 그 순간 나는 아주 뚜렷하게 퍼시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 그러나 나는 그 생각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충실하고 싶었어. 나는 신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 때문에 보복을 받아야 했어. 뒤이어 두 번째 경고가 왔지만 그것도 헛일이 되고 말았어.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였어. 퍼시는 내가 성탄절을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보낼 것을 희망했어.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갔어. 나는 퍼시의 가정에 관해서 별로 알지 못했어.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진 않았지만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의 아버지가 영국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그 영국인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과 퍼시에게 화가인 여동생이 있고 그 여자의 이름이 키티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어. 퍼시 아버지는 영국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어. 우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뚱뚱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밀가루 반죽을 잔뜩 묻힌 채 뛰어나와서 우리를 꽤 힘차게 껴안았어. 그리고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 키티, 키티, 내려와 손님이 왔어. 퍼시와 그의 신부야. 나는 생략해줘. 라고 키티는 소리 질렀어. 큰 소리로, 분명한 어조로 정말로 그렇게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시 고함을 쳤어. 그래, 좋아. 우리는 너 없이도 즐겁게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첫 인사였어. 퍼시는 나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나는 지금보다 유머 감각이 없었거든. 지금이라면 웃었을 거야. 그 당시 나는 상처를 받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는 말없이 불행하게 부엌에 앉아 있었어. 어머니는 과자를 굽느라고 열중해 있었어. 벌써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과자가 몇 광줄이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가 저걸 다 먹을까 싶었어. 나는 부엌의 연기와 수증기 속에 마치 안개 속처럼 앉아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짓거리는 소리를 아주 멀리 들었어. 퍼시는 어딘가 나가버리고 없었어. 그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한 번은 키티가 들어왔어. 그 여자는 19살가량 되었고 이쁘게 생겼었어. 어머니처럼 검은 머리를 가졌고 새빨간 머플러를 메고 담배를 피우면서 쟤를 아무데나 막 털었어. 그 여자는 말했어. 그래, 당신이 니나로군. 이 집에 시집 올 용기를 가진. 축하해요. 아마 기적을 겪을 거예요. 많은. 미리 공개는 안 하겠어요. 키티는 담배꽁초를 멀리 호를 그리며 부엌 속에 던지더니 사라져 버렸어.
미친년 이라고 어머니는 근심스럽게 말했어. 그렇지만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짓거리게 내버려둬. 그러고는 어머니가 키티가 나간 쪽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 선물 교환할 때까진 집에 와 있거라. 그랬더니 키티가 다시 외쳤어. 내가 그런 고리타분한 축하놀이를 할 것 같아? 12시 이전에는 집에 오지 않겠어. 그리고는 키티는 없어졌어. 밖은 어두웠고 퍼시는 오지 않았어. 선물 교환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나는 갑자기 슈타인이 생각났어. 그의 곁에서라면 이런 모든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마침내 퍼시가 왔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을 켤 차례가 됐는데 그때서야 갑자기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없는 걸 발견했어. 벌써 8시였고 밖은 캄캄했어. 우리는 부엌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트럼프 놀이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 나는 거의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잔뜩 먹어야 했어. 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선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무섭게도 많이 먹었고 사람들의 접시에 묻지도 않고 잔뜩 담아주었어. 마침내 10시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어. 그러자 퍼시가 말했어. 나가서 아버지를 찾아볼게. 라고. 나도 그와 같이 가려고 했더니 그는 여기 있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 곁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행한 얼굴로 서성댔어. 이 늙은이는 또 어디가 있는 거야? 일생 동안 나는 고생밖에 한 것이 없다니까. 나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괜찮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왜 일생 동안 말단 관리로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는 모든 핑계를 나한테 미루고 있어. 그의 날개를 내가 잘랐다느니, 내가 자기 발에 납덩이처럼 매달려 있다느니, 일생의 불행이 나라느니, 못하는 말이 없어. 사실은 그는 내가 없었다면 옛날에 죽었을 거야. 이 집도 하면서 그 여자는 두 주먹으로 벽과 자기 가슴을 두들겼어. 이 집도 내 돈으로 지은 거야. 이 가구, 이 그릇, 이 옷, 전부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도 내가 그의 불행이래. 이 늙은 수다쟁이는. 퍼시는 어때요? 라고 나는 물었어. 퍼시는 내 성질을 닮았어. 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 그래도 걔를 잘 감시해야 한다. 걔는 15살 때 첫 번 계집을 가졌고 그렇게 쭉 계속됐어. 아주 솔직히 말하겠는데 그건 아버지를 닮은 거야. 아버지도 아직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엔 훨씬 똑똑해. 네가 만약 그를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일은 다 잘 될 거야. 네. 라고 나는 작게 말하고는 외투를 입고 뛰어나왔어. 나는 영원히 안 돌아가려고 나온 것이었어. 나는 퍼시와 퍼시의 가족에 진저리가 난 거야. 나는 얼어붙은 들판을 걸어갔어. 안개가 걷히느라 별이 하늘에 가득 박혀 있는 게 보였어. 그때 나는
누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걸 봤어. 남자였어. 나는 그를 흔들었어. 추위에 꽁꽁 얼어서 그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였어. 술 냄새가 몹시 났어. 나는 문득 그것이 퍼시의 아버지란 걸 알았어. 그는 술이 만취되어서 거기 누워 있었어. 어쩌면 그는 동사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고 게다가 넓은 천지에 나 혼자였어. 나는 큰 소리로 퍼시를 불렀어. 그리고 노인을 들판 위로 끌고 가려고 했어. 그러나 그는 너무 무거웠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어. 그렇지만 그를 돌봐야 했어. 나는 집으로 뛰어갔어. 그런데 다행히도 도중에 퍼시를 만났어. 그는 노인을 일으켰고 마침내 우리는 그를 집에 데려갔어. 그는 반쯤은 죽어 있었고 자꾸만 이렇게 말했어. 나를 죽게 내버려다오. 이런 생활은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렇게 살기엔 아까운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아내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요. 라고 말하고는 그를 더운 물로 씻어주고 뜨거운 차를 끓여서 마시게 했어. 그는 그저 혼자서 중얼중얼 한탄하고 있어서 보기에 딱할 정도였어. 안방으로 가 있어. 라고 퍼시가 말했어.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 앉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선물을 보면서 퍼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 마침내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물어봤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죠? 나는 아직까지도 뚜렷이 그의 대답을 기억하고 있어. 그 대답은 나를 만족시키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위안을 주었어. 너하고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라고 그는 말했어. 오늘 저녁에 이런 장면도 너에게는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말로써 그는 바로 나의 허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야. 나는 비겁하고 싶지 않았어. 버텨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용감하게 성탄절을 축하했어. 사람은 뭐든지 다 체험을 해둘 필요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알지 못한 많은 것을 나는 그날 배웠어. 나는 그때까지 그런 성탄절을 그런 가족과 함께 보낸 일이 없었어.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했지. 그리고 마음속 깊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리라고 결심했어. 갑자기 니나가 나지막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늙은이 퍼시의 아버지는 괴짜였어. 나는 그가 싫지 않았어. 그는 자기 자신을 무섭게 동정하고 있었어. 그가 성탄절 아침에 식탁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무섭게 부끄러워하고 있었어. 그가 나에게 잠깐 악수를 하더니 그의 자리로 살며시 가서 그의 아내를 겨눈질했어. 그의 아내는 경멸에 찬 얼굴로 그에게 과자를 담은 접시를 밀어주었어. 그는 잘생겼었어. 은빛 머리털에다 마르고 영국 사람같이 신사답게 생겼었어. 외모로 볼 때 그는 학자 타입이었어. 그는 식욕 없이 먹었어. 마치 내가 이런 너절한 일상사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아내는 용서 없이 접시에 과자를 올려놓고 또 올려놓곤 하는 거야.
그는 먹지 않을 수 없었어. 말 없는 복종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와 키티와 또 퍼시도 무섭게 많은 분량을 무섭게 빠른 속도로 먹었어. 마치 먹기 경주같이 보일 정도였어.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거들려고 했어. 그런데 노인이 나에게 손짓을 하고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그는 누추한 다락방을 자기 거처로 삼고 있었어. 쇠난로가 있었는데 그는 재를 퍼내고 불을 떼고 굴뚝 소재까지도 혼자서 하면서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않았어. 퍼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일이 없었고 키티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훔쳐서 꼭 한 번 가봤을 뿐이고 그의 아내는 그 방을 청소하거나 유리창을 닦아도 안 되었어. 그는 아주 좁고 낡은 소파에서 잠자고 사무실에서 가져온 흔들거리는 작은 책상에서 일을 했어. 그는 아주 점잖은 몸가짐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지나치게 우아한 태도는 그 환경엔 희극적으로 보였어. 나는 그 방에 있는 단 한 개의 의자에 앉았고 그는 침대 소파에 앉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생각해서인지 난로 곁에 벽에 기대 서 있었어. 그는 아직도 어제의 만취 때문에 속이 좋지 않은 것에 틀림없었지만 그것이 그가 매우 엄숙하게 일장연설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친애하는 며느리야 라고 말하고는 그는 손깍지를 꼈어. 미래의 며느리야, 이 집에 온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환영한다. 가장 모순에 넘치는 요소로 구성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환영한다. 그는 그 말을 문을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그 다음 말은 속삭여서 말했어. 이 가정의 인간들은 서로의 불행을 위해서 태어났고 저마다 가치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상호간에 방해물이나 쇠사슬에 불과하다. 내 생의 반려자는 매우 유능하고 주부의 모범이긴 하지만 높은 목적을 향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정신적인 것을 의심하며 날 의심하고 내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해서 날 경멸한다. 돈이 나한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도 모르고 그리고 내 딸 키티는 생명력이 왕성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재능이 있지만 감수성이 없고 날 무시하고 있다. 네가 남편으로 택한 퍼시는 모친의 생활력과 영국인인 할아버지의 예술적 재능과 고집을 물려받았는데 그리고는 그는 짧게 잘라 말했어. 그와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 그는 그 말을 몹시 격렬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어. 퍼시에 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어.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 라고 그는 속삭여 말했어. 생은 힘든 거야. 함정과 어둠에 가득 차 있고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모든 것이 거짓이야. 환상이야.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그는 나에게 고통에 넘친 시선을 던졌어. 자기를 마비시키는 방법 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단 말이야. 나도 보다시피 술을 마신다. 나의 비참한 꼴을 너도 봤지? 그렇지만 나는 네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걸 느껴. 너는 이 괴물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느낄 줄 아는 가슴의 소유자야. 너는 내가 얼마나 여기서 괴로워하는질 알고 있겠지. 너는 이 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그리고는 그는 나에게 왔어. 문을 향해 귀를 모은 채 발끝으로 걸어와서 속삭여 말했어. 결혼하지 마라. 나는 한순간 매우 놀랐어.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꽤 썩난 것 같이 일어나서 말했어. 그것은 나 혼자서 처리할 문제예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나는 이 말을 꽤 단정적으로 또 거부하는 태도로 말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아주 놀라고 절망에 빠져서 말했어.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당하고 만다. 최선을 원해서 말하면 남들은 그걸 듣지 않고 멸시하고 욕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해도 그것은 잘못이고 틀렸대. 나는 경멸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정말로 흘렸어. 몹시 안 되었으나 뭐라고 위안해야 좋을지 몰랐어. 나는 그가 좋았어. 무엇인지 그에게 끌리는 점이 있었어. 나는 퍼시보다 그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 그렇지만 나의 호감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 그의 말이 맞아. 누구나 다 그를 경멸했고 나도 내 의사와는 달리 그를 경멸했어. 어쩌면 이 남자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외모대로의 인간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그는 약하고 상심해 있었고 그의 자기 연민은 내 비위에 거슬렸어. 그래서 나는 마침내 퍼시가 날 불렀을 때 기뻤어. 그런데 노인은 내가 그 집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은 한 번도 금음날 밤에조차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 그런데도 매일같이 험한 장면이 벌어졌어. 대개는 어머니와 키티의 싸움이었고 어떤 때는 노 부부 사이에 또 어떤 때는 키티와 퍼시의 싸움이었어. 언제나 갑자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나고 중얼중얼 욕짓거리하는 소리가 났지만 모두 그것에 태어났고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것은 이 가족의 속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묶여 있었어. 지금 그들은 다 죽어서 없어. 노부부는 폭격으로 죽었고 키티는 독약을 잘못 먹어서 죽었어. 키티는 전쟁 중에 화학 실험실에 조수 노릇을 했어. 잘못 알고 먹은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퍼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언니도 알잖아. 도대체 그들에게는 친척이 하나도 안 남았어. 마르틴이 단 하나의 계승자야. 종종 나는 마르틴이 이 집안의 성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곤 해.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 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만약 부모대로 된다면 언니와 나는 어떻게 됐겠어? 저 냉혹하고 융통성 없는 어머니와 마음이 좁고 의심 많은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부모를 잘 몰랐는지도 몰라. 그들이 정말로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 않아? 종종 나는 내가 늙은 후의 일을 생각해봐. 침울하고 의심 많고 투덜대고 귀가 먼 고독한 노파가 될 거야. 어쩌면 가난해서
양로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야, 라고 나는 소리 질렀다. 그만둬.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너는 그렇게는 안 돼. 고독해 있기엔 너무 생기에 넘쳐 있어. 아, 언니는 사람을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고통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잊고 있어. 나는 니나가 갑자기 또다시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을 느꼈다. 밤이 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서 잠자코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며칠 동안은 내가 겪은 가장 이상스러운 날들이다. 나는 동생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또 도와주려고 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 앉아서 한 남자로 인해 괴로워하는 니나를 바라보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니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로 하여금 냉혹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걸 피하게 해주고 싶어 했었다. 나 자신의 발 밑에서도 방바닥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와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나는 갑자기 이 드라마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쾌한 드라마가 아니다.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다. 막이 열리고 무대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니나 하고 나는 불렀다. 내 말은 한마디도 니나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절망적으로 말을 계속했다. 니나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니? 생과 행복을 강제로 너로부터 쫓고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르지 않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을.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단다. 니나는 작은 손짓으로 나에게 침묵을 명했다. 행복하게?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니나는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나에게 돌리고 마치 나와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려는 듯이 격렬한 어조로 말했다. 언니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사실이 그래. 그렇지만 그런데도 나는 행복해. 언니는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이해할 수 없지? 나는 생각했다. 너는 언제나 극단적인 경우에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너의 힘이 가장 극단의 한계에 접했을 때만.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엄습했고 지금 위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여태까지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갑자기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다. 갑자기 니나는 뛰어 일어났다. 밖에 나가야겠어. 라고 니나는 말했다. 같이 가겠어? 니나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혼자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니나는 나와 계속 같이 있는 것에 지쳤는지도 모른다. 그래, 나가봐. 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고단해서 같이 못 가겠어. 나는 유리창으로 니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니나는 매우 빨리 걸었다. 거의 달려가다시피 했다. 그러나 한 모퉁이에서 발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고 돌아서서 걷다가
다시 멈춰섰다. 니나는 밤거리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니나가 얼마나 고독한가를, 철저하게 고독한가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한 일이 없다. 니나는 어두운 비에 젖은 거리에서 마치 무엇을 하려던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처럼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서 공원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빈 방에서 몹시 기분이 언짢아서 니나의 위스키병을 찾아내어 한 잔 가득 따라서 한 모금에 마셨다.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시장기를 느꼈다. 나는 배고픔과 흥분 때문에 속이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니나가 절망에 잠겨서 밤중에 방황하고 있는데 식욕을 느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밥을 잔뜩 먹었다. 일종의 반항으로 먹었다. 왜 내가 계속 혼란 속에 빠져들어야 하는가? 사실은 나도 이젠 집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며칠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도 큰 결단과 포기와 처절한 감정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니나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의 삶이 있다. 다 먹고 난 후에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니나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니나가 밤중에 그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고 또 나를 이렇게 빈 방에 혼자 놓아두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나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기분을 바꿔놓지 못하리란 것을 잘 알면서도 슈타인의 일기를 꺼내왔다. 그리고 1943년 4월 23일의 수기에 이은 공백의 페이지를 찾을 때까지 뒤적거렸다. 니나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는 썼었다. 그런데 나는 말로는 못할 내면적인 사건으로 넘치는, 긴장으로 넘치는 불안한 공간같이 보이는 긴 공백의 페이지에 이어서 같은 해 12월의 일기가 쓰여 있었다.